뱃속의 아이를 잃고 핏덩이처럼 쫓겨난 여인 나니. 세상의 끝에서 곤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어린 소년을 마주하게 되고, 이 돈은 내 목숨값이지만 너를 살리는 데 쓰겠다며 주저없이 전 재산을 던져 아이를 구해낸 나니는 빈털터리가 되어 아무도 없는 곳으로 향하는데, 하지만 절망에 빠진 나니와 달리 7살 소년의 눈빛이 돌연 맹수처럼 변하기 시작했으니,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꼭 대감님을 무릎 꿇게 해드릴게요. 고작 7살짜리 거지가 어른들도 상상 못한 무서운 계략으로 거대 가문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기적 같은 역전의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최대감댁의 육중한 대문이 굉음을 내며 굳게 닫혔고, 그 소리는 마치 나니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니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돌바닥을 하염없이 긁어내렸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뱃속이 텅 비어버린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니는 본래 빚에 팔려온 신세였습니다. 대를 잇지 못해 안달이 난 최대감 댁의 씨바지로 들어왔으나 그것이 비극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들어서자마자 본처인 안방마님의 눈초리는 서릿발보다 매서워졌고, 급기야 어젯밤에는 하인들을 시켜 억지로 사약을 들이붓듯 독한 탕약을 먹였습니다. 나니는 배를 움켜쥐고 오열하며 잃어버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불쌍한 내 아가. 핏덩어리로 쏟아져 나온 아이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비싼 어딘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안방마님은 엽전 꾸러미 하나를 던져주며 나니를 내쫓았습니다. 이게 내 몸값과 피값이다. 입 뻥긋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알아라. 손에 들린 엽전 5냥. 그것이 나니의 목숨값이었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의 노잣돈이었습니다. 엽전의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사르르는 칼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읍내장터에 닿았습니다.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나니의 귀에는 그저 우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며칠을 굶은 배는 꼬르륵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나니의 영혼은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터 구석진 담벼락 아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저것 또 시작이네. 어린 것이 오죽 배가 고프면 흙을 다 퍼먹나. 아니야, 저놈 미친 게 틀림없어. 쌀밥을 줘도 마다하고 흙만 파먹는다니까. 사람들의 멸시 섞인 수군거림 사이로 자그마한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옷을 걸친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라 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장터를 떠도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나니는 홀린 듯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동은 깡마른 손으로 바닥에 흙을 한 줌 쥐더니 마치 귀한 약과라도 되는 양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흙이 버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재수 없어. 미친 거지놈. 헌데 복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흙을 굴리며 맛을 음미하더니 이내 바닥에 뱉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흙투성이가 된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쓰다써. 이 흙은 비명이 들려. 죽은 땅이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건조하고 담담한지 나니는 가슴 한구석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땅이라니, 비명이 들린다니. 마치 자신의 뱃속에서 죽어간 아이가 하는 말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니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복동이 고개를 들어 나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숯검정칠을 한 얼굴 사이로 유난히 맑고 깊은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죽은 아들을 닮은 것 같아 나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니? 복동은 대답 대신 배에서 나는 소리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나니는 주머니 속에 꽉 쥐고 있던 엽전 5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고향으로 내려갈 차비는 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나니는 망설임 없이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모, 여기 국밥 한 그릇만 뜨끈하게 말아주소. 고기도 듬뿍 넣어서. 나니는 아이를 데리고 국밥집 평상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오자 복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니가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어서. 복동은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안쓰러울 정도로 컸습니다. 입가에 묻은 밥풀 하나까지 혀로 핥아먹는 아이를 보며 나니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숭늉 그릇에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내 새끼도 살아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밥을 먹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사무쳤습니다. 한바탕 개걸스럽게 그릇을 비운 복동이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나니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안 먹어요? 나니가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입맛이 없구나. 복동은 잠시 나니를 관찰하듯 살피더니 대뜸 자리에서 일어나 나니의 치맛자락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나니가 당황하여 몸을 물리려 하며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냄새라도 나느냐? 그러자 복동이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냄새가 나요. 아주 좋은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라니, 며칠 씻지도 못해서 땀 냄새가 날 텐데. 아니에요. 아줌마한테서는 산흙 냄새가 나요. 비옥하고 따뜻해서 무엇이든 심으면 쑥쑥 자라날 것 같은 아주 귀한 흙 냄새예요. 복동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나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친 아이라더니 정말 헛것이 보이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맑았습니다. 나니가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뱃속의 아이도 지키지 못한 죽은 땅이나 다름없단다. 그런 내게 산흙 냄새가 난다니 당치도 않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진 돈은 국밥값으로 쓰고 남은 넉냥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려는 나니의 옷자락을 누군가가 꽉 잡았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아줌마, 갈 데 없지요? 복동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나니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복동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아줌마 살려줄게요. 내가 나를 살려주겠다고? 네. 아줌마가 저한테 밥 사줬으니까 이번엔 제가 아줌마한테 집을 찾아줄게요. 냄새 나는 땅 말고 아줌마처럼 향긋한 냄새가 나는 진짜 땅으로요. 7살짜리 거지의 호언장담이 기가 찼지만 나니는 그 잡은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렸을 때 유일하게 옷자락을 잡아준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살려주겠다는 그 말이 벼랑 끝에 몰린 난이의 마음에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속는 셈 치고 따라가 보마. 난이는 남은 돈주머니를 품에 깊이 넣고 복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흙투성이의 작은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화롯불보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장터를 뒤로하고 마을 어귀를 지나 깊은 산골짜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흉가라며 근처에도 가지 않는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방향이었습니다. 허나 난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씩씩하게 걷는 복동이 마치 길을 아는 노련한 길잡이처럼 듬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여인과 흙을 먹는 아이. 세상 가장 비천하고 가련한 두 사람의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대역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산 중턱의 외딴 집이었습니다. 난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곳이란 말이냐? 으스름한 달빛 아래 드러난 초가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에 가까웠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다 썩어 문드러져 앙상한 석가래가 갈비뼈처럼 드러나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 한 자풀이 우거져 귀신이 춤을 춘다 해도 믿을 지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문짝 소리가 마치 오지 말라고 우는 것 같아 난이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10년 전 이곳에 살던 일가족이 원인 모를 병으로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터였습니다. 그 뒤로 들어온 사람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도망치듯 나갔기에 이제는 도깨비 터라 불리며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난이가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얘야, 아무래도 여긴 아닌 것 같다. 들어가기도 전에 소름이 끼치는구나. 그러자 복동이 난이의 손을 꽉 잡으며 이끌었습니다. 아줌마,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보물은 더러운 흙 속에 숨어 있는 법이라니까요. 복동은 거침없이 썩은 살인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가 마당에 들어서자 음산하게 휘몰아치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복동은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마당 이곳저곳을 다니며 냄새를 맡고 뛰어다녔습니다. 개가 영역 표시를 하든 마당 귀퉁이에 오줌을 누기도 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귀를 대보기도 했습니다. 난이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통증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당장 오늘 밤 이슬을 피할 곳은 이곳뿐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들 산 사람보다 무서울까? 내 뱃속의 아이를 죽인 죄 대감댁 안방보다야 낫겠지 하며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파던 복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찾았다. 여기에요. 복동의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한지 졸고 있던 부엉이가 놀라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난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복동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동은 마당 한가운데 삐죽 솟아 나온 이끼 낀 바위 주변을 맨손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뭘 찾았다는 게냐? 그건 그냥 돌덩이 아니냐? 어머니, 잘 보세요. 이 집터의 생김새를요. 복동이 난이를 불쑥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난이는 그 호칭에 가슴이 찌릿해옴을 느꼈습니다. 낳지 못한 아이가 사무치게 그리웠던 탓일까요? 이 집은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탁 트인 것이 영락없는 명당이에요. 제가 보기엔 금두꺼비가 땅에 앉아 쉬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7살짜리 입에서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풍수 용어였습니다. 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복동은 흙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바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두꺼비가 밥을 먹으려는데 목구멍에 큰 가시가 걸려버린 거예요. 먹지도 뱉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기운이 막혀서 독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나간 거예요. 가시라니? 이 바위가 가시란 말이냐? 네. 이 놈이 숨구멍을 딱 막고 있어요. 이것만 뽑아내면 꽉 막힌 두꺼비 속이 뻥 뚫리면서 복을 토해낼 거예요. 난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눈빛은 확신에 차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난이의 마음속에서도 알 수 없는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와 씨바지로 살며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도 어쩌면 저 바위처럼 꽉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 돌만 뽑아내면 내 인생도 뚫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까짓것 믿져야 본전 아니겠느냐. 난이는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호미와 괭이를 찾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에 의지의 바위 주변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호미질 한 번에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괭이질 한 번에 어깨가 으스러질 듯 아팠습니다. 난이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덜 아문 몸으로 무리하게 힘을 쓰자 하혈이 다시 비치는 듯 아랫배가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돌을 뽑지 못하면 여기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는 절박함이 난이를 움직였습니다. 복동이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퍼나르며 손톱이 다 깨지도록 땅을 팠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새벽 달기 멀리서 울기 시작할 무렵 거대한 바위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고 뾰족하게 박힌 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미는 거예요. 복동의 외침에 난이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괭이 자루를 지렛대 삼아 바위 밑을 쑤셔 박았습니다. 난이는 최대감 댁에서 당한 서름과 죽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살고 싶다는 처절한 욕망을 모두 담아 힘을 주었습니다. 제발 좀 나오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땅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가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바위가 뽑힌 구멍에서 하얀 물기둥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흙탕물이 섞인 물이 아니라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맑고 투명한 물이었습니다. 난이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솟구친 물은 순식간에 마른 우물을 채우고 넘쳐서 마당을 적셨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물이 닿자 하얗게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복동이 환호성을 지르며 물줄기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두꺼비가 막힌 속을 뚫고 침을 뱉고 있어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에요. 복동은 손을 모아 솟구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달다, 꿀물처럼 달아요. 난이도 홀린 듯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찌릿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전해지더니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청량감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맛이 아니었습니다. 쓴 탕약 냄새로 찌들어 있던 위장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고 꽉 막힌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물맛이 이리도 달단 말이냐. 난이는 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인지 눈물을 마시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이 흠뻑 젖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을 마시자 끊어질 듯 아프던 허리와 배의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고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서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여긴 흉가가 아니라니까요. 난이는 와락 복동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거지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귀한 복덩이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 난이의 뜨거운 눈물이 복동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복동은 난이의 품에 안겨 난이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았습니다. 거봐요. 이제 아줌마한테서 썩은 냄새는 안 나요. 비갠 뒤의 숲처럼 아주 맑은 냄새가 나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폐가의 마당을 비추자 밤새 솟아오른 물줄기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흉흉했던 귀신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력이 넘실거리는 신비로운 약물터만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땅이라 불리던 곳에서 솟아난 생명의 물. 그것은 버려진 여인과 버려진 아이가 세상에 내디디는 첫 번째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허나 명당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그 빛을 탐하는 검은 그림자 또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최대감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머지않아 이곳을 향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난이는 젖은 옷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난이의 눈빛은 어제의 죽어가던 동태눈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아, 우리 여기서 살아보자.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꾸나. 난이의 다짐에 화답하듯 약수는 쉼 없이 솟아오르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산토끼도 피해가던 험한 산길이 반질반질 윤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며 얼씬도 하지 않던 흉가의 마당은 이제 동트기 전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난이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을 꾹 누르며 표주박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폐가 마당의 바위를 뽑아낸 자리에서는 여전히 맑고 차가운 석간수가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맛이 어찌나 기이하고 신묘한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시작은 아랫마을 박노인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속병을 아라물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양반이 이곳 물을 사흘 달아 마시고는 꽉 막힌 채기가 뻥 뚫렸다며 지게에 쌀가마니를 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약물터 마님, 내 평생 소원이 쌀밥에 고깃국 배 터지게 먹고 죽는 것이었는데 이 물 덕분에 이제 돌이라도 씹어 먹겠습니다. 박노인의 자랑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 피고름을 흘리던 칠성인의 막내 아들도 이 물로 목욕을 하고는 3살이 돋아났고 밤마다 헛것을 보며 가위 눌리던 뒷집 과수댁도 물을 마시고는 단잠을 잔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을 신선히 내려준 약수라 부르며 앞다투어 물병과 항아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난이는 더 이상 쫓겨난 씨바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난이는 약물터 마님이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주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물값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의껏 곡식이면 곡식, 엽전이면 엽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광에는 쌀가마니가 쌓이고 항아리에는 엽전이 찰랑거렸습니다. 복동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보렴. 난이는 부엌에서 갓 지은 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돈이 벌리자 난이는 주막을 겸해 사람들에게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손맛이 야무졌던 난이인지라 약수로 끓여낸 국밥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정말 대궐수라간 상궁절이 가라네요. 때가 꼬질꼬질하던 거지 복동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난이가 비단천을 끊어다 지어 입힌 때깔 고운 색동저고리를 입은 복동은 영락없는 부잣집 도련님 귀태가 흘렀습니다. 볼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윤기가 흐르는 얼굴은 해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진가는 그저 잘생긴 얼굴에 있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콩을 심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을의 터줏대감인 김진사댁 머슴들이 밭을 갈며 올해는 콩 농사가 잘 돼야 할 텐데 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짐을 지고 밭두렁을 거닐던 복동이 대뜸 소리쳤습니다. 거기 멈추시오. 그 밭에 콩 심으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일하던 머슴들과 김진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저 녀석은 약물터 꼬마 아니냐? 내가 농사에 대해 뭘 안다고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게냐? 아무리 약물터 복덩이라지만 평생 흙 파먹고 산 농사꾼들 앞에서 군수를 두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쭈그리고 앉아 밭에 흙을 한 줌 쥐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기겁하며 쳐다보았습니다. 복동은 흙맛을 혀끝으로 찬찬히 느끼더니 뱉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신맛이 너무 강해요. 흙이 시큼해서 콩뿌리가 버티질 못하고 녹아버릴 겁니다. 게다가 저쪽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가워서 냉해를 입기 딱 좋아요. 기가 막혀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밭을 심으세요. 밭은 신맛을 좋아하고 추위에도 강하니까요. 그리고 저기 물길이 도는 쪽에 도랑을 깊게 파서 물을 빼줘야 뿌리가 숨을 쉽니다. 김진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새파란 어린 놈이 흙을 좀 파먹더니 도사가 다 됐구나. 내 이 밭에서만 30년을 농사지었다. 콩 심어라, 콩. 김진사는 복동의 말을 무시하고 기어이 콩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동의 말을 따라 밭을 심고 도랑을 팠습니다. 약물터의 기적을 본지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가을 추수철이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참혹하고도 명백했습니다. 김진사의 콩밭은 복동의 말대로 잎이 누렇게 뜨고 뿌리가 썩어 수확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복동의 말을 듣고 밭을 심은 집들은 붉은 밭이 주렁주렁 열려 그야말로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밭두렁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할 때 팥농사를 지은 마을 사람들은 지게 가득 수확물을 지고 약물터로 달려왔습니다. 아기 도사님, 우리 도사님. 도사님 말씀 안 들었으면 우리 식구들 올겨울 손가락 빨 뻔했습니다요. 이건 제 밭에서 난 제일 좋은 팥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은 복동을 행가래라도 칠 기세였습니다. 미친 거지 아이라 불리던 복동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을 쥔 아기 도사로 칭송받게 된 것입니다. 난이는 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정말 장하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는 복동의 모습이 난이에게는 그 어떤 왕후장상의 자식보다 귀하고 늠름해 보였습니다. 버려진 핏덩이 같던 두 사람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온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난이는 돈괴를 여러 엽전을 세웠습니다. 주막 수입의 물값, 그리고 복동의 조언 덕에 풍작을 거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곡식까지 합치니 광이 미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복동아, 우리 이제 이 돈으로 저 아랫마을 논을 좀 더 사자꾸나. 내가 말한 그 기름진 땅 말이다. 네, 어머니. 그 논은 흙에서 단맛이 나요. 벼를 심으면 쌀알이 옥구슬처럼 맺힐 거예요. 난이는 복동을 무릎에 눕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모자의 그림자가 벽에 다정하게 일렁였습니다. 바깥바람은 차가웠지만 방 안은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난이는 7년 전 잃어버린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딱 이만한 나이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뱃속의 아이가 환생하여 제 어미를 살리러 온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복동아, 약주하마. 내 너를 천하에서 제일 가는 직관으로 키워주마. 흙을 볼 줄 아는 내 재주가
이 좁은 골짜기에서 썩는 게 아깝지 않으냐. 정말요. 저 글 공부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고 말고. 우리 복동이는 장차 나라님 땅을 봐드릴 귀한 몸이 될 게다. 복동이 나니의 품으로 파고들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나니의 얼굴에도 겹겹이 쌓여있던 고단함이 걷히고 연꽃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참 얄궂은 운명이었습니다. 행복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약물터의 명성과 복동의 신통력이 고개 너머까지 퍼지자 그 소문은 기어이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 소쩍새가 고슬프게 울던 시각, 최대감 댁 사랑방에는 촛불이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약물터의 평화로운 담을 서서히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웃음꽃이 만발한 약물터와 달리 아랫마을 기와집, 최대감의 집안에는 음습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사랑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향긋한 밥 냄새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독한 한약 냄새뿐이었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에서는 비단 이불에 파묻힌 7살 난 사내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그토록 고대하던 적장자 창수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허공을 휘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던 안방마님 윤 씨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죄다 불러들였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맥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사랑방에 앉아있던 최대감은 애꿎은 담뱃대만 재떨이에 두드려 댔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숫덩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조상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공들인 제사가 얼만데 하나뿐인 핏줄을 이리 말려 죽이신단 말인가. 최대감은 본래 의술보다는 미신과 풍수를 맹신하는 위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자 그는 집터가 안 좋다며 멀쩡한 대문을 헐고 방향을 바꾸는가 하면 조상 맷자리에 물이 찼다며 한겨울에 산소를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럴수록 가세는 기울고 아들의 병세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도 최대감은 마당에 새로 지은 정자 청풍정에 앉아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정자 또한 물을 가까이 해야 아들이 산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거금을 들여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아래 흐르는 물은 어딘지 모르게 탁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썩은 내가 올라오곤 했으나 대감은 그저 돈 냄새려니 하고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에 다녀온 하인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요. 무슨 소식이기에 이리 호들갑이냐? 내 아들 약이라도 구해왔느냐? 그게 아닙죠. 저기 산 너머 귀신 나오던 흉가 아시지요? 거기에 웬 여편네가 들어와 사는데 마당에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약수가 터졌답니다. 최 대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약수, 죽은 사람도 살려내? 예. 아랫마을 박노인도 그 물 마시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 하고 곰보 칠성이도 피부가 배곡같이 변했답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얻으려고 줄을 서는데 곡식을 가만히 있지 바친다지 뭡니까? 최 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하늘이 내 정성을 갸륵히 여겨 약물을 내려주셨구나. 당장 채비를 하라. 내 직접 가서 그 물을 확인해야겠다. 최 대감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잡초만 무성하던 산길이 사람들의 발길로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향긋한 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최 대감은 냄새부터가 다르다며 갓끈을 고쳐 메고 약물터로 들어섰습니다.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마당에는 물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옥색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저녀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7년 전 아이를 뱄다는 이유로 아내의 투기를 사쫓겨났던 씨바지 난이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쫓겨나던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난이의 얼굴에는 귀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뽀얗게 피어올랐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여유와 기품이 넘쳤습니다. 게다가 난이 옆에는 때깔 좋은 도령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장부책을 펴놓고 붓을 놀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들어온 쌀이 10가마니가 넘어요. 엽전도 2꿰이나 되고요. 그래, 고생했다. 우리 복덩이. 난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전현이 감히 내 집에서 쫓겨난 주제에 저리 잘 살고 있단 말이냐. 내 아들은 다 죽어가는데 전현은 남의 자식을 끼고 호의호식하고 있어 하는 생각에 질투와 탐욕이 독사처럼 최 대감의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배가 아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하의 명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풍수를 좀 볼 줄 아는 눈으로 집터를 훑어보았습니다. 뒤로는 든든한 산세가 받쳐주고 앞으로는 맑은 물이 솟구치는 형국이었습니다. 저건 금두꺼비가 땅에 앉은 금섬낙지형이 분명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쥐는 제왕의 터야. 저런 명당을 천한 계집년이 차지하고 있다니. 이건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최 대감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이 땅은 내 것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난이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약물터 마님이었습니다. 힘으로 뺏으려다가는 오히려 관아에 고발당하거나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이를 갈며 몸을 돌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떡을 남이 먹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저 물도 저 땅도 저 쌓여있는 곡식들도 다 원래 내 것이어야 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최 대감의 머릿속은 흉계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한 위에 하얀 한지를 펼쳤습니다. 전현을 올감을 방법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곰방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댔습니다. 난이가 쫓겨날 때 쥐어준 돈 5냥.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입막음 비용이자 죽어서라도 원망 말라는 저승 노잣돈 명목으로 던져준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최 대감의 머릿속에서 그 5냥은 전혀 다른 용도로 둔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5냥이면 충분하다. 최 대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난이는 양인이었으나 돈이 급해 제 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 5냥이 몸값이었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선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양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몸을 팔아 노비가 되겠다고 계약하면 천민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자매문기라 했습니다. 7년 전 난이는 빚을 갚기 위해 돈 5냥을 받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약조했다. 허나 도중에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 그렇다면 난이가 지금 가진 모든 재산은 주인인 나의 것이 된다는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사또와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고 증인으로 세울 하인들이야 집안에 널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서였습니다. 7년 전 작성된 문서가 있어야만 이 억지가 통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갈아라. 최 대감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인이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루 가득 고이자 최 대감은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붓 끝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지금 문서를 위조하면 먹물 냄새가 며칠은 갈 터였습니다. 사또가 아무리 친하다 한들 잉크도 마르지 않은 문서를 7년 전 것이라 우기면 곤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최 대감의 시선이 창밖 청풍정으로 향했습니다.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종이를 눅눅하게 만들어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새 정자에서 쓰다 남은 종이를 쓰면 되겠구나. 최고급 자재로 짓느라 쓰다 남은 귀한 민어불에 풀이며 닭종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라면 감쪽 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 대감은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걸륭 40년. 이난이라는 계집은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되어 스스로 몸을 죄 진사대에게 팔아 그 대가로 은전 5냥을 받고 거짓으로 점철된 문장들이 하얀 종이 위를 검게 더럽혔습니다. 획 하나하나의 탐욕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이의 지장을 대신해 하인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꾹 눌렀습니다. 됐다. 완벽해. 최 대감은 문서를 들어 올리며 흡족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군주린 승냥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휘갈겨 쓴 이 먹물이 훗날 자신을 올가맬 검은 덫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문서 위조를 위해 선택한 그 장소와 재료들이 흙의 소리를 듣는 아이에게 어떤 단서를 제공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약물터의 난이와 복동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든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대한 음모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짜 문서는 호롱불 아래서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물터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솟아오르는 약수 소리는 청아한 노랫가락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난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갓지은 하얀 쌀밥을 녹그릇에 담아 조왕신에게 올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복동이 아프지 않고 이대로만 웃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소박하지만 간절한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에 들어갈 고기를 썰었고 복동은 마당을 쓸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행복이 넘치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놈들아, 싹 다 때려 부수어라. 고요하던 아침 공기를 찢는 굉음과 함께 험상궂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마당에 놓인 무랑아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손님들이 앉을 평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담이 무너지고 맑은 약물이 흐르던 수로가 흙발에 지시겨져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난이가 놀라 부엌칼을 놓지도 못한 채 뛰쳐나왔습니다. 포졸들을 이끄는 포교가 흉측한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바로 주인집 돈을 훔쳐 달아난 도망 노빈 아니냐? 난이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망 노비라니요. 저는 엄연한 양인입니다. 누굴 보고 노비라 하십니까? 시끄럽다. 내 죄는 관아에 가서 사또 나으리 앞에서 고하거라. 여봐라, 전현과 저 꼬마 놈을 당장 오라로 묶어라.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나니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나니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놓아줘요. 복동이 달려들어 포졸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복동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복동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나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나니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정한 매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렸지만 서슬퍼런 관군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나니와 복동은 죄인처럼 줄줄이 엮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등 뒤로 무참히 파괴된 약물터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햇살에 비쳐 처량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이미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사또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 대감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니는 최 대감의 얼굴을 보자마자 치가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가 쩌렁쩌렁하게 고통을 쳤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나니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7년 전 최 대감 댁에서 쫓겨난 양인일 뿐입니다. 도망 노비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자 최 대감이 부채를 탁 접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허, 전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을 고하는구나. 사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최 대감은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는 짐짓 엄근한 표정으로 문서를 받아 펼쳐들었습니다. 이것은 자매문기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7년 전 저 계집이 제 발로 찾아와 돈 5냥에 스스로 몸을 팔아 종이 되겠다고 쓴 계약서입니다. 여기 전현의 지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나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매문기라니 5냥의 몸을 팔았다니. 나니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돈은 대감마님이 저를 내쫓으며 입막음으로 던져준 돈입니다. 저는 노비 문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나니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문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내년이 쓴 적이 없다고. 이 문서를 보아라. 종이에 색이 바래고 먹물이 깊게 스며든 것을 보니 좋기 수년은 묵은 것이 틀림없다. 어제 오늘 조작한 문서가 아니란 말이다. 사또의 말에 구경하던 백성들도 술렁거렸습니다. 관아의 수령이 보증하고 문서의 낡은 상태가 증명하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 대감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현은 내 집에서 도망칠 때 곳간을 털어 엽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흉가를 사고 약물을 팔아 부를 축적했지요. 노비가 주인 돈으로 불린 재산은 마땅히 주인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대로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노비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노비의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최 대감의 노림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니를 노비로 만들어 그녀의 몸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 나니가 피땀 흘려 일군 약물터와 전 재산까지 합법적으로 삼키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7년 전 뱃속의 아이를 잃고 쫓겨날 때에 그 지옥 같은 고통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한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아들 복동이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대감이 손가락으로 복동을 가리켰습니다. 저 어린 놈도 문제입니다.
어미가 종이면 자식도 마땅히 종이 되는 법이니 저 놈도 관노비로 삼거나 제 집의 종으로 부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난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최대감의 다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포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비명만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복동은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어머니가 더 다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복동의 시선은 사또의 손에 들려있는 저주스러운 종이 자매 문기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짜야, 저건 분명 가짜야 하고 복동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또와 대감이 한 패거리가 되어 작당을 했는데 힘없는 거지 아이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사또가 산통을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다. 죄인 난이는 주인 최대감의 집에서 도망친 노비임이 명백하다. 이에 난이와 그 아들 복동을 최대감에게 인도하고 그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약물터와 재산 일체를 몰수하여 원주인인 최대감에게 반환토록 한다. 판결을 알리는 소리가 난이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약물터 마님의 선행을 알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관가의 서슬에 눌려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최대감은 사또에게 읍소하며 끌려가는 난이와 복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전현들을 내 집으로 끌고 오너라. 도망친 죄를 엄히 물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아, 그리고 저 약물터에는 내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우거라. 최대감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짓밟은 것이 단순한 여인과 아이가 아니라 땅의 숨결을 읽고 하늘의 이치를 깨우친 살아있는 대지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난이와 복동은 차가운 옥사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곰팡내 나는 집단 위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동이 퉁퉁 부은 난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난이는 묶인 손으로 힘겹게 복동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복동아. 못난 어미를 만나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난이의 눈물에 복동의 볼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눈빛은 절망에 젖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옥사 안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한 줄기 달빛이 복동의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흙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던 아이는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대감이 흔들던 그 낡은 종이에서 풍겨오던 아주 미세하고 이질적인 비린내였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냄새를 풍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 관아의 옥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것은 천장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옆방 죄수들의 억눌린 신음 소리뿐이었습니다. 눅눅한 집단 썩는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은 맑은 물과 향긋한 흙냄새가 가득하던 약물터와는 비할 수 없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지요? 복동이 어둠 속에서 난이의 퉁퉁 부은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난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곤장을 맞은 종아리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제 핏줄도 아닌 아이를 거두어 호강시켜 주지는 못할 망정 노비의 자식이라는 천한 굴레를 씌우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난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복동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못나서 차라리 그때 나를 따라오지 말지 그랬느냐. 난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복동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난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흙이나 파먹다 죽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간신히 두려움을 달래고 있을 때 옥사 입구 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자물쇠 소리가 들리더니 횃불의 불빛과 함께 기분 나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쯧쯧쯧. 꼴들이 아주 볼만하구나. 그래,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 어떠하냐? 최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옥조를 시켜 옥사 문을 열게 하고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낮에 사또 앞에서 흔들어대던 그 문제의 문서, 자매 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난이는 치를 떨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매를 맞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어찌 없는 죄를 만들어 멀쩡한 사람을. 닥쳐라, 이 천한 것아. 최 대감이 난이의 말을 자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천벌, 내년이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하늘은 언제나 가진 자의 편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내 종이고 내 재산도 내 것이다. 그것이 법이고 하늘의 뜻이란 말이다. 최 대감은 쭈그리고 앉아 난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는 오로지 탐욕과 잔인함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너희를 내 집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내년은 다시 부엌 바닥을 기게 될 것이고 저놈은 내 아들의 요강이나 비우게 하면 딱 맞겠구나. 최 대감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복동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난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참.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약물터 말이다. 내일부터는 내 아들 창수의 목욕물이 될 것이다. 천하의 명당이니 그 물로 씻기면 내 아들의 병도 씻은 듯이 낫지 않겠느냐? 내가 낳지도 못한 아이 대신 내 아들이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안 돼. 그 물은 우리 복동이가 찾아낸 물이야. 난이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최 대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은 가소롭다는 듯 난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난이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자 최 대감은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부채처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보아라. 이 종이 한 장이 너희의 목숨줄이다. 7년 전 내가 내게 몸을 팔았다는 이 증좌가 있는 한 너희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내 집 귀신이 될 것이다. 최 대감이 문서를 난이의 눈앞에서 펄럭였습니다. 그때 최 대감이 너무 격하게 문서를 흔든 탓인지 옥사에 거친 나무 기둥에 걸린 탓인지 낡아 빠진 척 위조된 문서의 귀퉁이가 작게 찢어져 바닥으로 팔랑팔랑 떨어져 내렸습니다. 종이가 삭아서 먼지가 다 날리는구나. 더러운 것들. 최 대감은 떨어진 조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내일 보자꾸나. 오늘 밤이 너희가 인간으로 자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 실컷 즐겨두거라. 최 대감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옥사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난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죽자 차라리 죽어버리자 노비가 되어 짐승처럼 사느니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며 난이의 눈길이 옥사 구석에 놓인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향했습니다. 저것으로 손목을 긋는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난이가 떨리는 손을 뻗어 사기 조각을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복동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난이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난이가 고개를 들자 복동은 바닥에 엎드린 채 무언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흘리고 간 손톱만한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복동아, 그건 쳐다봐서 무엇하느냐. 우리를 올가매는 저주 부적이나 다름없는데. 아니에요.
냄새가 이상해요. 복동은 바닥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거지를 하며 온갖 썩은 밥과 상한 음식, 그리고 죽은 흙과 산 흙의 냄새를 구별해내며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복동의 코는 냄새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습니다. 냄새라니? 이종이 겉보기엔 누렇게 떴는데 속에서는 생생한 냄새가 나요. 복동은 조심스레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옥사 바닥의 지린내와 곰팡내 속에서도 복동의 예민한 후각은 종이에서 피어오르는 미세한 향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종이 조각을 코끝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혀끝을 살짝 내밀어 종이에 찢어진 단면을 맛보았습니다. 순간 복동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이내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복동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종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난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복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난이를 바라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묵은 종이라면 마른 풀 냄새나 먼지 냄새가 나야 해요. 그런데 이 종이에서는 어제 갓 잡은 물고기 냄새가 나요. 물고기? 네. 그리고 아주 맵고 톡 쏘는 가 가라는 먹 냄새도 나고요. 이건 절대 7년 전 종이가 아니에요. 어제 아니면 오늘 만든 게 분명해요. 복동의 말에 난이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의 재주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난이었습니다. 흙의 맛만 보고도 땅속의 물기를 찾아내고 바람 냄새만 맡고도 비가 올 것을 맞추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말이 정말이냐? 최 대감이 가짜 문서를 만들었단 말이냐? 네. 이 냄새는 민어 불의 풀 냄새예요. 아주 비싸고 귀한 풀이라 보통은 잘 안 쓰는데 어제 대감댁에 끌려갔을 때 새 정자를 짓느라 남은 자재들이 쌓여 있는 걸 봤어요. 거기서 나던 냄새랑 똑같아요. 복동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이 먹 냄새, 이건 소나무를 태워 만든 송연먹 냄새인데 묵은 먹은 냄새가 순해지지만 이건 코가 찡할 정도로 독해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난이의 머릿속에 퍼뜩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아들을 위해 최고급 자재로 정자를 지었다고 했지. 그곳은 물가라 습하고 그늘진 곳. 그곳에 널린 남은 재료들로 급하게 문서를 만들었다면 하고 생각이 미쳤습니다. 난이는 어둠 속에서 복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죽음만을 생각하던 손에 다시금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아, 내 코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 저 냄새 맡는 건 자신 있어요. 내일 사또 앞에서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사또가 이미 최대감과 한패인데 과연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복동의 코와 혀, 그것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보자. 내 말이 맞다면 하늘도 무심치는 않으실 게다. 난이는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복동이 주워든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적처럼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차가운 옥사의 바닥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만 공기의 흐름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복동은 머릿속으로 냄새의 기억을 되새김질했습니다. 비릿한 불의 풀 냄새, 톱 쏘는 송연먹 냄새, 그리고 눅눅한 닭종이 냄새. 이 냄새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최 대감의 욕심이 급하게 만들어낸 허점. 그 허점은 오직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흙맛을 보며 살아온
복동이만이 찾아낼 수 있는 진실의 틈이었습니다. 이윽고 새벽 달기 울고 옥사창으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난이와 복동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옥졸들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나와라, 재판장으로 갈 시간이다. 난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난이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동 역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주머니 속의 작은 종이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관아의 형틀 마당에는 아침부터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약물터 마님이 도망 노비로 잡혀갔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과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포졸들의 의해 난이와 복동이 끌려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난이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 치마, 그리고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하지만 난이는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복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만은 지키겠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 대감이 비단 방석 위에 앉아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난이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조소했습니다. 사또가 탁자를 탕치며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죄인들은 듣거라. 너희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신분을 속이고 양인 행세를 하며 세상을 기만하였다. 이에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릴 것이니 억울하다 말하지 말라. 사또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난이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7년 전 저는 쫓겨난 것이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저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시끄럽다. 증거가 명백하거늘 어찌 혓바닥을 놀리느냐. 사또는 옆에 놓인 자매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는 누가 봐도 세월의 때가 묻은 옛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사또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난이를 원주인인 최 대감에게 인도하여 노비의 신분으로 환천시키고 그 아들 복동 또한 어미의 신분을 따라 최 대감 대계종으로 삼는다. 또한 그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약물터와 가옥, 전답은 모두 몰수하여 판결이 끝나는 순간 난이와 복동의 운명은 짐승보다 못한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습니다. 난이는 절망에 눈을 감았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찰나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어린아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재판장을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려 있는 조그만 아이, 복동에게 쏠렸습니다. 복동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사또조차 순간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뭐냐, 감히 신성한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사또 나으리, 그 판결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문서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복동의 당돌한 외침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최 대감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허, 저 천한 놈이 미치더니 이제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내 놈 눈에는 이 문서가 가짜로 보이느냐? 관아의 율법과 사또 나으리의 안목을 능멸하는 것이냐? 최 대감은 사또를 끌어들여 복동을 압박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내 이놈, 어린 놈이 요망하구나. 감히 관아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자 난이가
복동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때리려거든 저를 때리십시오. 복동은 난이의 품에서 벗어나며 외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 코와 혀가 증거입니다. 코와 혀. 사또가 손짓으로 포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지만 수많은 백성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무작정 아이를 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내 코가 무슨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냐? 만약 터무니없는 소리라면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복동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복동은 품속에서 어젯밤 옥사에서 주웠던 문서의 귀퉁이,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기 대감마님이 들고 계신 문서에서 떨어진 조각입니다. 이 종이가 저 대감마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엄하다. 감히 누구더러 거짓말쟁이라 하느냐. 최 대감이 고함을 질렀으나 복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종이에서는 두 가지 냄새가 납니다. 첫째는 비린내이고 둘째는 매운내입니다. 비린내와 매운내라니? 사또가 호기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복동은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이 문서가 7년 전에 쓰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7년 묵은 종이에서는 마른 지푸라기 냄새나 먼지 냄새가 나야 합니다. 헌데 이 종이에서는 썩은 생선 같은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복동은 사람들을 향해 종이 조각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민어 불의 풀 냄새입니다. 나무나 종이를 붙일 때 쓰는 아주 비싼 풀이지요. 굽고 나면 냄새가 사라지지만 같이 했을 때는 특유의 비린내가 납니다. 이 냄새는 어제 제가 대감마님 댁에 끌려가면서 맡았던 새로 지은 정자 청풍정에서 나던 냄새와 똑같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가만 보니 최 대감이 며칠 전에 정자를 새로 지었지. 거기서 쓰다 남은 풀 냄새가 문서에서 난다. 그럼 어제 만든 거 아니냐 하며 수군거림이 커지자 최 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민어 불의 풀이 웬 말이냐. 종이가 오래되어 삭으면서 나는 냄새를 내 놈이 착각한 것이다. 최 대감이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매운내는 어찌 설명하실 겁니까? 복동은 자신의 까만 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흙을 파먹고 살았습니다. 땅 속에 묻힌 지 1년 된 뼈와 10년 된 뼈의 냄새도 구분합니다. 이 종이에서 나는 먹 냄새는 나무를 태워 만든 송염먹 냄새인데 아주 맵고 코를 찌릅니다. 복동은 최 대감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오래된 먹은 종이에 스며들어 냄새가 순해지고 은은해집니다. 하지만 어제 깎은 먹은 불에 탄 그 으름 냄새가 생생하게 살아있지요. 대감마님, 이 문서 어제 급하게 쓰느라 먹도 제대로 안 갈고 쓰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코가 아릴 정도로 매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복동의 논리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억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감각을 갈고 닦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또 나으리,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맡아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당장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복동이 당차게 외치며 종이 조각을 사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의 눈초리가 사또에게 쏠렸습니다. 여기서 냄새를 맡지 않고 무시한다면 사또 또한 한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어디 가져와 보거라. 사또는 마지못해 이방을 시켜 종이 조각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체면을 차리느라 천천히 종이를 코에 갖다 대었습니다. 긴장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난이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사또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대감은 부채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또가 콧구멍을 벌름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맞는 듯 했으나 이내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복동의 말대로 비릿한 풀 냄새와 코를 쏘는 먹 냄새가 섞여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7년 묵은 고문서에서 날 법한 냄새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최 대감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최 대감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 대감과의 친분과 뇌물을 생각하면 눈 감아줘야 했지만 지금 이 마당에는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맹랑한 꼬마의 논리가 너무나 명쾌하여 무작정 덮었다가는 밀란이라도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또 나으리? 제 말이 맞지요? 복동이 재차 물었습니다. 과연 냄새가 예사롭지 않구나. 사또가 애매하게 얼버무리자 최 대감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냄새 따위가 무슨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종이를 보관하던 괴짝에 조약이나 향을 넣어두면 냄새가 뵐 수도 있는 법입니다. 어찌 저 천한 거지의 콧구멍만 믿고 양반의 문서를 의심하십니까? 최 대감의 반박 또한 그럴듯했습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우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대감의 말도 일리가 있다. 냄새만으로는 위조라 단정 짓기 어렵지 않으냐. 다시금 절망의 그림자가 난이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최 대감은 기세가 등등해져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감히 어디서 냄새 타령이야. 여봐라, 당장 저 놈들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다시 난이와 복동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습니다. 복동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그게 무엇이냐? 사또가 멈칫했습니다. 복동은 씩 웃으며 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라 사냥감을 덫으로 유인한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대감 마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냄새는 우길 수 있다고. 하지만 먹물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먹물. 네. 사또 나으리 물 한 대접만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천지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복동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흙 속의 물기를 찾아내던 그 신묘한 눈이 이번에는 종이 속에 숨겨진 검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장내의 공기가 다시금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냄새로 흔들고 물로 끝장을 보려는 아이의 지략. 이제 재판은 단순한 신분 재판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거대한 대결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또는 홀린 듯 이방에게 손짓했습니다. 물을 대령하라. 최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먹물과 물. 그 상관관계를 눈치채기엔 그는 너무 당황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백자 대접이 사또의 탁자 위에 올려졌습니다. 수면 위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숨 막히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관아 마당 한복판 사또의 탁자 위에 놓인 하얀 백자 대접. 그 안에 담긴 투명한 물은 마치 죄와 벌을 비추는 거울처럼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오직 그 물그릇 하나에 꽂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조차 숨을 죽인 듯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등줄기를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채를 쥔 손이 덜덜 떨려 부채살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대감, 왜 그리 떠십니까?
혹 저 물그릇 안에 도깨비라도 들었습니까? 복동이 맑은 눈으로 최대감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 아닌 죄지은 자를 꿰뚫어 보는 서늘한 연민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짐짓 호통을 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 맹랑한 놈, 내가 떨다니. 날이 더워 땀을 흘리는 것뿐이다. 내 너의 그 요망한 혓바닥을 오늘 반드시 뽑아버릴 것이다. 그럼 어서 증명해 보이시지요. 그 문서가 진짜라면 물 따위는 겁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동의 당찬 도발에 사또가 헛기침하며 나섰습니다. 사또 역시 입장이 난처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물 한 방울에 자신의 목숨 줄인 민심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조용히 하라. 이제부터 이 아이의 말대로 검증을 시작할 것이다. 만약 이 문서가 물에 닿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너희 모자는 관할을 능멸한 죄까지 더해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또의 서슬퍼런 경고에도 난이는 복동의 손을 꽉 잡은 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의 눈에서 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최대감이 바쳤던 자매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뜬 종이, 그 위에 검게 쓰인 글씨들. 겉보기엔 영락없는 7년 전의 고문서였습니다. 사또는 붓 한 자루를 들어 물을 듬뿍 적셨습니다. 그리고 붓 끝을 문서의 가장자리, 글씨가 쓰인 부분 위로 가져갔습니다. 자, 보아라. 물기를 머금은 붓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최대감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 외마디 비명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대감에게 쏠렸습니다. 최대감은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얼굴이 오히려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대감. 진짜라면 붓끝이 닿는다고 닳는 것도 아니지 않소. 사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대감을 흘겨보며 가차없이 붓을 내려 문서에 꾹 눌렀습니다. 맑은 물방울이 먹물이 묻은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난이는 눈을 질끈 감았고 복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까치발을 들고 목을 길게 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했습니다. 물방울은 그저 종이 위에 동그랗게 맺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보십시오, 사또.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저 천한 놈이 사람들을 홀리려고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최대감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지요. 갓쓴 먹은 물을 만나면 제 주인을 찾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법이니까요. 복동이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맺혀 있던 투명한 물방울이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검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맑은 연못의 검은 독사가 또아리를 틀며 퍼져나가듯 검은 기운이 스물스물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붓이 닿았던 들자의 획이 뭉개지더니 검은 먹물이 잉크처럼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번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에 베어들지 못한 먹가루가 물을 만나 씻겨 내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복동이 앞으로 나서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복동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7년 된 먹글씨라면 먹물이 종이, 섬유, 깊숙이 파고들어 악교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물이 닿아도 종이가 젖을지언정 저렇게 먹물이 떼국물처럼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복동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오래된 서화는 물에 씻어도 글씨가 남지만 갓쓴 글씨는 물이 닿으면 악교가 녹아 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더구나 최 대감은 습기가 많은 정자에서 급하게 먹을 갈아 썼기에 먹이 종이에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눅눅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 문서를 보십시오. 어제 급하게 갈아 쓴 먹이라 악교가 채 굳지도 않았고 습한 정자에서 쓴 탓에 종이가 먹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저 검은 눈물이 바로 대감마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검은 먹물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문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 대감의 탐욕스러운 속내가 까발려져 흘러내리는 듯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 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모함이다. 저놈이 물에다가 무슨 요술을 부린 게야. 아니면 종이가 불량이라 그런 것이다. 최 대감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관아 마당으로 난입할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온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약물터 마님의 선행을 알던 사람들은 돌멩이라도 던질 기세였고 포졸들조차 창을 거두고 쭈뼛거렸습니다. 사또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흘러내리는 먹물과 성난 군중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최 대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최 대감을 감싸다가는 자신마저 성난 민심의 불길에 타 죽을 판이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살기를 택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포박하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사또, 나요 나. 최 대감이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러시오. 최 대감이 사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으나 사또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닥쳐라. 내 그동안 너의 가문과 정분을 생각해 참아주었으나 내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리는구나. 감히 신성한 국법을 어지럽히고 관할을 기만하여 위조문서를 바쳐 내 놈이 정령목이 10개라도 부족한 줄 아느냐.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대감의 양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최 대감은 발버둥 쳤지만 조금 전 난이와 복동을 묶었던 그 오랏줄이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비단 옷은 흙바닥에 뒹굴어 엉망이 되었고 상투가 풀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난이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한 맺힌 세월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동이 다가와 묶인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다 끝났다. 내가 나를 살렸다. 난이는 복동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포박당한 최 대감은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복동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감히 양반을 능멸해? 내 가만두지 않겠다. 내 집안의 힘을 보여주마. 최 대감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동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복동이 천천히 최 대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최 대감과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대감마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복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문서를 위조하신 그 정자 말입니다. 그곳에서 왜 그런 냄새가 났는지, 왜 먹물이 마르지 않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뭐라? 제가 대감마님 댁에 끌려갔을 때 맡았던 냄새는 단순히 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썩은 뻘 냄새였습니다. 복동은 흙이 묻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은 풍수를 보신다면서 어찌 물길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그 새 정자는 흐르는 수맥, 그것도 썩은 물이 고이는 웅덩이 바로 위에 지어졌습니다. 수맥이라니. 최 대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땅 속에서 습기가 끊임없이 올라오니 종이가 눅눅해지고 먹이 마를 새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감마님의 욕심으로 지은 그 정자가 결국 대감마님의 죄를 밝히는 증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동의 말은 최 대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복을 빌겠다며 거금을 들여 지은 정자, 그곳이 바로 자신을 파멸로 이끈 덫이었다니. 그리고 복동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바람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 냄새가 납니다. 아주 무거운 비 냄새가요. 복동은 최 대감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땅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썩은 물길 위에 무거운 돌과 나무를 얹어놨으니 땅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밤 그 정자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못이. 대감마님이 쌓아 올린 거짓말이 저 먹물처럼 흘러내렸듯이 대감마님의 자랑거리인 그 정자도 땅이 삼켜버릴 것입니다. 복동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관아 위로 소용돌이치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복동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최 대감은 공포에 질려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자연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사또가 판결봉을 내리쳤습니다. 죄인 최가 놈을 하옥하라. 그리고 저 모자의 결박을 풀고 몰수했던 모든 재산을 즉시 돌려주도록 하라.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난이와 복동의 오랏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가 된 난이는 복동을 와락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최 대감 댁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가장 짙게 들이운 그곳.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둘러 돌아가요. 큰 비가 올 거예요. 아주 무서운 비가요. 복동이 난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 문을 나서는 순간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라비틀어진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비이자 더러운 탐욕을 씻어내리는 심판의 비였습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쏟아지는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포승줄에 묶여 진흙탕에 무릎 꿇은 최 대감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난이의 억울함을 씻어주는 축복의 수였으나 죄인 최 대감에게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심판의 한기였습니다. 사또,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누구요? 이 고을의 세금을 좌지우지하는 최진사 댁 종손이 아니오. 어찌 저 천한 계집과 거지 놈의 말만 믿고 나를 이리 하대하시오. 최 대감은 흙탕물에 젖은 비단옷을 질질 끌며 사또를 향해 애원하다가 이내 표독스러운 눈으로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먹물이 줄줄 흘러내려 백지를 더럽힌 그 순간 사또는 직감했습니다. 최 대감의 동아줄은 이미 썩어 끊어졌음을 말이지요. 성난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신마저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저 썩은 동아줄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여봐라, 저 흉악한 죄인의 입을 당장 틀어막아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옥졸들이 달려들어 최 대감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듣거라. 죄인 최가는 양반의 신분으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탐욕에 눈이 멀어 멀쩡한 양인을 노비로 삼으려 하고 신성한 공문서를 위조하여 관할을 능멸하였다. 이는 삼강오륜을 저버린 폐륜이며 국법을 우롱한 대역죄에 해당한다. 사또는 판결봉을 내리치며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이에 죄인 최가를 즉시 하옥하고 한양 형조의 장계를 올려 그 죄를 낱낱이 고할 것이다. 또한 불법으로 갈취하려 했던 난이 모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영구히 보장하며 최가는 그들이 겪은 정신적 고초에 대한 위로금으로 쌀 100석을 배상토록 하라. 관아 마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도 사람들의 환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난이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7년의 서름, 아니 뱃속의 아이를 잃고 짐승처럼 내쳐졌던 그 모진 세월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복동이 다가와 난이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길이 오늘따라 태산처럼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옥졸들이 최 대감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은 발버둥치며 눈을 부라렸지만 진을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꼬리, 흡사 덫에 걸린 멧돼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난이와 복동의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최 대감이 핏발선 눈으로 복동을 노려보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재갈에 막혀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죽여버리겠다는 살기만큼은 명백했습니다. 그때 복동이 옥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최 대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동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연민이 서린 눈빛으로 최 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하십니까? 분하십니까? 빗소리를 뚫고 복동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대감이 고개를 쳐들고 복동에게 침을 뱉으려 했으나 빗물에 섞여 제 얼굴로 다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비 냄새가 무겁다고요. 복동은 고개를 들어 시커멓게 변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구름 사이를 찢어발겼고 곧이어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닙니다. 땅이 토해내는 울음입니다. 대감마님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던 새, 정자, 청풍정 말입니다. 복동이 몸을 숙여 최 대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은 풍수를 보신다면서 어찌하여 수맥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그것도 흐르는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고여 맴도는 와류의 한복판에 말입니다. 최 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청풍정은 아들의 병을 낫게 하려면 물 기운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점쟁이의 말만 믿고 집안의 연못을 메우고 무리하게 확장하여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땅은 본래 물렁물렁한 뻘밭입니다. 겉에만 마른 흙을 덮는다고 속까지 단단해지는 게 아니지요. 대감마님께서 탐욕으로 급하게 올린 그 무거운 기와지붕과 돌기둥을 그 여린 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복동은 땅바닥에 진흙을 한 줌 쥐어 최 대감의 눈앞에서 꽉 쥐어짜 보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은 흙탕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쥐어짜질 것입니다. 대감마님이 문서를 위조하며 흘린 그 검은 먹물처럼 땅속에 썩은 물이 솟구쳐 올라 기둥을 삼킬 것입니다. 오늘 밤 대감마님의 욕심이 쌓아 올린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최 대감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는 그 말이 진실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말한 비린내의 정체가 바로 그 땅 밑에서 올라오는 썩은 물 냄새였음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시지요. 거기가 대감마님이 가셔야 할 곳입니다. 복동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옥졸들이 다시 최 대감을 끌고 옥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이제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가요. 집으로. 복동이 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승리자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을에는 1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들이붓는 빗줄기에 개울이 넘치고 논밭이 잠겼습니다. 산속 약물터의 오두막에서 나뉘는 소미불을 뒤집어 쓴 채 복동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무섭구나. 하늘이 노하신 게야.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오두막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덤덤한 표정으로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집은 괜찮아요. 제가 터를 고르고 골라 앉은 명당이잖아요. 이 비는 우리 땅을 더 단단하게 다져줄 거예요. 복동의 말대로였습니다. 약물터의 땅은 물빠짐이 좋은 모래 섞인 흙이라 아무리 비가 와도 썩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물을 머금어 더욱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최 대감의 집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같은 시각 최 대감 댁. 안방마님 윤 씨는 병든 아들 창수를 부둥켜 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이미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시무시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마당에 물이 차오릅니다. 하수구가 막혔는지 똥물까지 역류하고 있습니다. 뭐라, 이런 젠장 맞을. 윤 씨가 방문을 열어젖히자 마당은 이미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흙탕물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것은 그 물의 흐름이었습니다. 빗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 한쪽에 새로 지은 정자, 청풍정 쪽으로 소용돌이 치며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땅 밑에서 거대한 짐승이 트림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하인들이 횃불을 비추자 청풍정의 기둥 아래 땅이 마치 묽은 죽처럼 흐물흐물하게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동의 말대로였습니다. 무리하게 연못을 메우고 지은 탓에 집안이 약해져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지자 억눌려 있던 지하수와 빗물이 만나 땅이 물처럼 변해버리는 변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로 세운 정자의 기둥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기울어졌습니다. 피해라, 정자가 무너진다. 하인의 외침과 동시에 거대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단청을 뽐내던 청풍정의 지붕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기둥들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가고 기와 조각들이 흉기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자가 서 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싱크홀처럼 푹 꺼져버렸고 그 구멍 속으로 흙탕물이 콸콸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최 대감이 아들의 복을 빌겠다며 그리고 위조문서를 만들며 온갖 탐욕을 부렸던 그 장소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정자가 우리 집이 망했구나, 망했어. 윤 씨는 마루에서 기절초풍하여 쓰러졌고 하인들은 아비규환 속에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최 대감 댁의 몰락을 알리는 처절한 빗소리만이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관아의 옥사에도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최 대감은 퀭한 눈으로 철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면회를 온 늙은 하인이 울며 불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감마님, 집이 정자가 무너졌느냐? 최 대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폭삭 주저앉아서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요. 마님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도련님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시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요. 최 대감은 힘없이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허허, 그 거지 놈 말이 맞았어. 땅이 화가 났어. 내 욕심이 무거워서 땅이 뱉어낸 게야. 최 대감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던 탐욕스러운 손. 그 손에 쥐어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냥의 욕심이 500냥짜리 정자를 무너뜨리고 가문의 명예마저 늪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복동이라 했지. 흙의 소리를 듣는 아이. 최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고 엉뚱한 땅만 파헤쳤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진짜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약물터. 난이와 복동은 마당에 나와 비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마당의 흙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약수는 더욱 맑고 힘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무지개예요. 복동이 손가락으로 산등성을 가리켰습니다. 최 대감댁이 있는 아랫마을 쪽에는 아직도 희뿌연 안개가 서려 있었지만 난이와 복동이 서 있는 이곳 약물터 위로는 7빛깔 찬란한 무지개가 다리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참으로 곱구나. 난이는 복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썩은 땅은 무너지고 다져진 땅 위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차례였습니다. 난이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귀한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노라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 냄새는 사라지고 젖은 흙에서 피어오르는 생명의 향기가 난이와 복동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행복을 예고하는 아주 달콤하고 향긋한 흙냄새였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최 대감댁의 자랑이던 청풍정은 흔적도 없이 땅속으로 꺼져버렸고 기와집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참히 무너진 것은 최 대감 가문의 위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과나 앞에는 죄인 호송수레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삭탈관직을 당하고 천리 밖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최 대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거적대기를 걸치고 상투가 잘린 채 산발한 머리를 한 그는 더 이상 고을을 호령하던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어쩌다가. 몇몇 늙은 종들이 눈물을 훔쳤지만 대부분의 백성은 싸늘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멀쩡한 사람을 노비로 만들려다 제가 죄인이 되었으니 약물터 마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꼴 좋게 되었다. 수레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흙바닥만 바라보며 끌려갔습니다. 그 흙먼지 속에서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으로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대감이 떠나고 며칠 뒤 그의 집과 전답이 관아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징벌적 배상금인 쌀 100석을 마련하기 위해 가산이 탕진된 탓이었습니다.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이 헐값에 나왔다는 소문에 거간꾼들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그 집의 주인이 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지요. 관아의 이방이 내민 문서에 옥도장을 꾹 누르는 손.
그 손은 희고 고운 약물터의 주인 나니의 손이었습니다. 나니는 매매 문서를 품에 안고 최대감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7년 전 뱃속의 아이를 잃고 피를 흘리며 쫓겨나던 그 문턱이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맹세하며 저주를 퍼부었건만 이제는 당당한 주인으로서 그 문턱을 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어느새 훌쩍 자란 복동이 곁에서 물었습니다. 나니는 회한에 잠긴 눈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진 마당, 주저앉은 정자터.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글쎄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 그저 더섭구나. 저 대단하던 양반도 한순간에 일이 되는 것을. 나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아, 우리는 이 집을 허물지 말고 고쳐 쓰자꾸나. 대신 대문을 활짝 열어두자. 배고픈 사람,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쉬어갈 수 있게 말이다. 그래야 이 땅에 서린 도끼가 빠지고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지 않겠느냐. 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해요. 이 집터도 사람이 북적여야 살아나는 땅이니까요. 그날부터 최대감 댁은 약물터 9호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나니는 약수를 판 돈으로 쌀을 사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죽을 쏘어 먹였고 병든 이들을 재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니를 생불이라 칭송했고 복동은 그런 어머니의 등 뒤에서 묵묵히 글을 읽고 땅을 공부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약물터의 기적은 전설이 되었고 코 흘리게 거지 아이였던 복동은 약관을 바라보는 헌치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드높았습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잡과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수와 지리를 다루는 음양과 시험장에는 전국의 내로라 하는 직관 지망생들이 모여들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시제는 무엇인가? 왕실의 능터를 잡는 법에 대해 논하라는데 문제가 아주 까다롭다네. 응시생들이 붓을 들고 진땀을 흘리는 가운데 유독 여유로운 표정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17세의 복동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시험장 마당의 흙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차가운 바람 냄새가, 남쪽에서는 습한 물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복동은 붓을 들어 거침없이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책에서 배운 죽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흙을 씹어 먹으며 몸으로 익힌 감각, 그리고 어머니 나니와 함께 약물터를 일구며 깨달은 상생의 이치가 그의 붓끝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명당은 단순히 좋은 땅을 찾는 것이 아니다. 흉지라 할지라도 물기를 터주고 바람을 막아주면 명당이 될 수 있으니 땅을 탓하기 전에 땅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복동의 답안지는 심사위원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 문장 좀 보게. 땅의 이치를 꿰뚫고 있음이야.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과 덕목을 겸비했네. 이 자가 누구인가? 시골 출신이라는데 스승이 누구기에 이런 식견을 가졌단 말인가? 관상감 제조가 감탄하며 합격자 명단 맨 위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장원, 김복동. 합격을 알리는 방이 붙자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그것도 천출 출신으로 장원 급제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잡과 급제자에게는 큰 축하 행사가 없었으나 임금님께서는 복동의 답안을 보시고 흙의 마음을 잇는 참된 인재라 칭찬하시며 특별히 어사화를 하사하시고 고향으로 가는 길을 성대히 치하하라 명하셨습니다. 금이환향.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복동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차올랐습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농악대의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동 도련님이 장원을 하셨단다. 약물터 마님, 아드님이 오십니다. 장원 급제하고 오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복동을 맞이했습니다. 복동은 말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일일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저 멀리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동이 불렀습니다. 대문 기둥을 잡고 하염없이 길을 바라보던 나니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는 주름이 잡히고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10년 전 국밥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복동아, 내 새끼 복동아. 난이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복동은 클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장원 급제자의 절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나라의 관리가 아닌 나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 약조를 지키고 돌아왔습니다. 나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사화가 꽂힌 사모를 쓴 아들의 모습이 눈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장하다. 고생했다. 흘 파먹던 손으로 붓을 잡고 천하를 논하게 되었으니 이 어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복동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복동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양에서 공부하며 천하의 명당이란 명당은 다 가보았습니다. 왕릉도 가보고 대궐도 가보았지요. 그래, 어디가 제일 좋더냐? 대궐이 제일 좋더냐? 나니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복동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17살 다 큰 청년이 되었지만 어머니 품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좋은 명당도 어머니 품만 못하더이다. 복동은 나니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자신을 안아주며 삶의 의지를 심어주었던 그 구수한 밥 냄새, 그리고 향긋한 흙 냄새. 어머니가 저를 거둬주신 그날, 국밥 한 그릇에 따뜻한 눈물을 말아주시던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당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제 인생을 살려낸 진짜 길지는 바로 여기, 어머니 곁입니다. 복동의 고백에 나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나를 어미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는 내게 온 하늘이고 땅이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과 농악 소리가 축복처럼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약물터 마당의 바위 틈에서는 여전히 맑은 석간수가 퐁퐁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는 마치 지난 10년의 시련을 씻어내고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